안녕하세요. 브랜드 루시입니다.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판 깔아주는 부직 프로젝트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강의나 프로젝트들은 이론이 70% 정도가 되고 실행이 30% 정도라면은 이 프로젝트는 거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실행이 10%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직접 실행을 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우게 되고 더불어 추가적으로 성과물까지 나오면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수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 나 올해는 꼭 부수익 만들고 싶다. 나도 부수익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또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부수익을 만드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매우 적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신은 두려움 뒤에 최고의 순간을 숨겨놓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을 깨고 최고의 순간을 맛볼 그 용기를 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시도. 저는 무조건 똑같은 것만 먹고요. 똑같은 것만 가고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가능하면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것에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샤브 변태, 떡볶이 변태. 뭔가 한 가지만 심하게 고집한다고 해서 생긴 별명인데 일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일에 있어서도 저는 여전히 그 두려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지금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에서 이제는 제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이 두렵지 않아요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죠.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변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도태되게 됩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를 신청하신 여러분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을 생존하게 했다고 해요. 지금 내 안의 두려움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건 제가 강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엄연히 말해서 강의는 아니고 싶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앞선 사람으로서 옆에서 좀 격없이 좀 더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알려주고 싶은 강의가 어떤 그런 교육이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강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이걸 넣어야지 강의니까 이러한 형식으로 해야지 라는 어떤 틀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수익을 만들고 내 손으로 해보고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틀에 짜여진 강의로 하기에는 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하게끔. 왜 주변에서 야 이거 좋대 빨리 해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좋대 해봐. 근데 이거 난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실행을 하고 어렵지 않게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 프로젝트에서 역시 조금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좋아요. 아주 세세하고 작고 소소한 건데 굳이 이런 걸 말해줘야 하나? 굳이 이런 거를 왜 말해주지? 라고 싶은 것까지 제가 짚어드리면서 실제로 움직여 보시게끔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요. 목차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회사 밖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보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사 밖 수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걸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걸 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났을 때부터 제가 수익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행동들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30만 원, 300만 원, 절 위에 두 가지가 있으면 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금액이 클까요? 금액으로만 치면 300만 원이 더 크죠. 그런데 만약에
이 30만 원은 내가 회사 밖에서 번 돈이고 300만 원은 회사에서 내가 번 월급이다 라고 했을 땐 어떤 돈이 더 크게 될까요? 30만 원의 돈이 더 크다라고 저는 더 무겁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생력 관점에서 그러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했던 일들을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그러한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187만 원 정도를 받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옮기고 나니까 조금 더 올랐어요.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회사로 갔을 때는 제가 350만 원 정도를 받고 회사 생활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187만 원에서 300만 원, 350만 원까지 벌었으니까 수익이 증가한 거고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제가 회사를 나와서의 어떤 저의 수익화 활동들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제가 공구라는 걸 했어요. 마스크팩을 팔았는데 그때 수익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밖에서 수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는데 이 쇼핑몰은 제가 옷을 판매를 했어요. 의류를. 그 쇼핑몰을 판매했을 때는 매출이 한 100만 원 단위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셀러를 활동을 했어요. 글로벌 셀러를 했는데 그때는 70만 원 정도로 매출이 생겼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화영어. 전화영어는 처음에는 10,000원 정도 벌다가 5만 원, 1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영어는 특이하게 계단식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급을 갑자기 확 뛰어넘으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아직도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화영어 비즈니스예요. 그 다음으로는 강의는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뭐 10,000원, 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 플랫폼에 입점을 했더니 갑자기 첫 매출이 순매출로 1,000만 원을 찍기 시작합니다. 오,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컨설팅이란 걸 했는데 컨설팅은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10,000원, 1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전자책. 전자책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전자책은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10,000원으로 팔 수도 있고 30,000원으로 팔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팔 수도 있고 기하급수로 매출이 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게 전자책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광고가 있는데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오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는데 적게는 뭐 10만 원 단위서부터 많게는 300만 원 이상까지도 제한이 와요. 그 다음으로는 출간. 제가 책을 출간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계약금만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의 수익화의 어떤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30만 원은 내가 월급으로 최종적으로 받았던 300만 원 돈보다 더 큰 돈의 위력을 갖게 됐어요. 돈과 능력이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30만 원이 자생력이 있는 돈으로서 회사 밖에서의 수익이 더 큰 수익이고 더 무겁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 밖에서의 수익이 어떤 원리로 생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 밖에서의 수익이라는 거. 사실 어떤 객관적으로만 봤을 땐 둘 다 수익, 돈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돈이 벌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건 엄연히 달라요. 나 회사에서처럼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릴 거야 라고 했을 때 회사 밖에서는 돈이 벌리지 않는 게 바로 이 원리의 차이 때문이에요. 월급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대표가 있죠. 그리고 대표 아래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에 속한 게 바로 나의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마 안 드실 거고 매니저급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팀원보다는 조금 낮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사의 존재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생산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이유는 회사의 생산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 모든 구성원, 이 팀 1에 있는 1번 멤버, 2번 멤버, 3번 멤버 모두가 다 이 회사를 끌어갈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을 갖길 원하지 않아요. 회사의 대부분은 팔로워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수익을 벌어들이고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아래 사람들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어떤 부분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여러 팀, 마케팅팀, 영업팀.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최대의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심한 말로는 우리가 회사의 부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생산성을 위한 그 비용만 지불을 해서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게 돼요. 반면에 회사 밖에서의 수익은 어떨까요? 나 자체가 수익의 절대적인 수단이 됩니다. 회사 밖에서는 역할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누군가 돈을 주고 교환을 해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치라는 거는 주관 및 자기의 욕구, 감정이나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져요. 누군가의 욕구 그리고 감정을 충족시켜줄 만한 지식, 서비스, 제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바로 이 가치를 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치라는 거는 대체 어떻게 줘야 효과적일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나눔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대가가 있는 상품이라면 뭔가 가치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상품 쪽으로 더 포커스가 되죠. 하지만 대가가 없다. 그러면 조그만 도움과 지식도 필요한 상대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됩니다. 재작년부터 굉장히 지식 컨텐츠, 무자본 창업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나눔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나눔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요즘의 어떤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들도 이 나눔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그 나눔 덕분에 자신들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신뢰가 생기고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이건 분명히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수익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영어를 운영할 때 제 전화영어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 때문에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 그거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건 믿을 만한 걸 거야.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건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제가 최근에 뉴타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요즘 돈이 벌리는 구조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을 뉴타입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세요가 아니라 이런 건 혹시 안 파시나요? 하게끔 많이 먼저 나누고 그 수요를 모으는 거죠. 자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순수하게 나누기만 해야 되니까 상품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물건을 만들면 팔렸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나서 웬만한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딱 검색을 해보면 그게 이미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거를 느낀 경험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상품 좋아요. 우리 서비스 좋아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내가 그 문제를 재정의하고 발견해내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몰랐던 부분, 이런 거는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캐치해주고 세심하게 해결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화영어라는 상품은 크게 따지면 3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선생님, 그리고 인지도, 검증된 곳인가 이런 것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명하고 싸고 선생님 많은 메이저 전화영어들을 선택하면 그만이죠. 근데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네이버에다가 전화영어 추천해주세요. 지식인에다가 전화영어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어떤 게 좋아? 라고 왜 물어볼까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예요. 우리가 너무 많으면 선택장애가 오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고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화영어가 뭐가 좋아요? 라는 것보다 전화영어를 고르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해답까지 아예 준다면 그건 정보이자 가치인데 상품 소개까지 되면서 수익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상품이 정말 좋아요. 그게 아니라 운영자는 이걸 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이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수강생은 이걸 이용하면서의 나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거죠. 운영자는 내가 만든 이 과정을 공유하고 수강생은 이걸 이용하면서 내가 걱정했던 부분, 두려워했던 부분, 그리고 해결해 나갔던 그런 과정들, 선택의 이유들을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상대의 고민을 해소해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나의 유대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받았던 감정과 어떤 느낌들을 단순히 제품에 대한 스펙 외에 베네핏으로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파는 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어야 해요. 이번에는 좀 더 이 거시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이 수익 종류들이 뭐가 있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패시브 인컴은 수동적인 수익,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벌어지는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수동적인 수익 그리고 반수동적인 수익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수동적인 수익은 뭘까요? 정말로 일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거의 일을 안 하는 거. 처음 세팅만 하는 정도의 수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전자책, 브이로그 강의, 임대업, 소셜미디어 광고 수익, 여기에 뭐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제휴 마케팅, 투자 이러한 것들이 수동적 수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수동적 수익은 말 그대로 반 정도 일을 해야지 되는 수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수료 비즈니스, 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하는 업에 따라서는 반도 안 될 수는 있는데 수수료 비즈니스 중간에 연결 역할을 하면서 매니징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일이 있고요. VOD, 피드백 강의. 이거는 이제 완전히 플랫폼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만 올려두면 그만이지만 내가 직접 이 VOD를 녹음해서 지금처럼 이제 제가 VOD를 녹음해놓고 그 다음으로 만약 피드백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수동적인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꼭 좋아요, 이게 좋아요 라기보다는 사실 수동적 수익으로서 우리가 가는 거를 지향해야 되지만 이 아이템에 따라서는 반수동적 수익으로 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게 강점이 될 때도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엔 이러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이 설득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사실 저는 이 설득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희 애기 밥 먹일 때도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 아이가 안 먹는 게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가면서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모든 부분에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뭔가를 판다는 거는 이렇게 좀 설득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게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감정에 좌우되어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거를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이 감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팔 수 있는 설득의 기법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은 상황.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할 때 뭔가 공감대만 형성돼도 금방 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영어 잘 못했는데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진짜? 나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지금 영어 못하는데 하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상대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군중 심리라는 건데요. 우리가 똑같은 된장찌개집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한 집에만 줄이 서고 한 집에는 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줄 선 집이 맛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군중 심리인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 거면 좋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중 심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설득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크링글리시는 가족끼리 서로 추천해서 가족이 단체로 듣는다거나 직장 동료, 지인들 추천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듣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듣고 자기 친구도 추천해서 이렇게 단체들도 많이 들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고? 저렇게 서로 추천을 해준다고? 오케이, 그러면 저거 좋겠구나. 실패 확률이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듣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비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사람들이 돈 쓸 때, 이 소비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면 이 사람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선택이 아주 잘한 선택이야. 네가 걱정하는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걸 선택함으로써 너는 얻게 될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얻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엄마가 이제 수강생으로 등록을 하시려고 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엄마가 아이 영어 교육 때문에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하신대요. 저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바로 칭찬을 했어요. 보통 아이만 시키기에 급급한데 엄마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등록한다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아이 수강생분이 보통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먼저 하고 그걸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라고 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오래 가게 되기도 하고 아이에게도 스트레스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한 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실제로 등록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입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에너지만 줄여주더라도 손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가요? 왜 좋은가요? 이거라면 이런 부분은 불편하지 않나요? 고객 입장이 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수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 고객을 이해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가치는 결국에는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객도 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고객이 어떤 성향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좀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크루잉글리시다 라고 하면 이 고객은 초중급 레벨의 3040 성인이 많아요. 수강 목적이 대부분 이 회사에서 영어가 필요해서 아이 영어를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또는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이 고객들을 다 설득하려고 한꺼번에 통으로 한 글에다가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 아이 영어 가르치는 사람, 회사에서 영어 필요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모두를 뭉뚱그리는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만들면 사실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뾰족하게 넣는 게 바로 그 수익화의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애 가르치려고 영어 시작하는 그 엄마들 타겟으로 글 써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정보를 접하게 될까? 어떤 걸 이용을 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매 동선이 되는 거예요. 3040 여성 아이맘들은 보통 네이버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상위에 걸려있는 블로그 글을 들어가거나 혹은 카페, 맘카페, 아이교육 혹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 워킹맘 모임 이런 것들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누군가 써놓은 추천글 혹은 추천 댓글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러면 내가 타겟하는 고객의 구매 동선은 카페나 블로그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매 동선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보고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고객들이 여러 채널에 들어가서 검증을 해볼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 채널에서 내 글이나 컨텐츠를 많이 뿌려준다면 조금 더 많은 고객들이 보게 될 확률이 높겠죠. 저는 이거를 거미줄치기라고 표현을 해요. 다양한 SNS 채널이라든지 카페, 틱톡, 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해 내 글을 뿌립니다. 촘촘하고 넓게 거미줄을 만들수록 더 많은 성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건 또 온라인을 통해서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정해야 되죠. 그게 바로 컨텐츠가 되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쓰기, 특히나 우리가 실제 팔아봐야 하니까 팔리는 글쓰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로 파소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더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제 전자책에도 적어놨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전화영어, 우리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화영어를 판다라는 목적을 딱 정해두고 처음에 문제 제기입니다. 영어 공부는 해도 왜 늘 그 자리일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실제로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나 역시 영어 울렁증으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이불킥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가 영어 때문에 사실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영어 못해서 뭐 창피했던 경험들도 있고 아쉬웠던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랬다.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권위부여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러다가 내 영어가 왜 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고 영어를 잘하게 되면서 연봉 3자리, 외국계 러브콜, 15분에 25,000원짜리 알바, 영어 사업까지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 나랑 같았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어떻게 했길래? 궁금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영어는 환경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최소 30분 이상 말하고 듣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전화영어였다. 하지만 선생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전화영어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을 일로 생각을 해서 수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재미없어서 오래 할 수가 없다.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전화영어의 성공의 8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솔직히 사업성만 따지면 이게 별로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직접 만들었다. 나는 좋은 수업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수업을 받고 수강생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예시 후기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정말로 이번에는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쌤들의 컨디션과 수업의 질을 위해서 수강 신청 기간이 여긴 2주밖에 되지 않는다. 제한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죠.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액션. 망설이느라 한 달을 더 기다릴지 아니면 한 달 더 일찍 영어를 잘하게 될지는 내 선택이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크링글리시 상품을 수강생으로 판매를 해볼 때는 이걸 듣고 나서의 나의 변화, 내가 느낀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글을 써주시면 좋겠죠. 심리적인 것을 넘어서 이 좋은 글을 좀 더 많이 노출시키려면 상위 노출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기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이 내 글, 인터넷이라는 이 정보의 바다, 망망대해 속에서 내 글을 찾아내게끔 만들어주는 열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키워드는 제목과 본문, 그리고 태그, 최소 7개, 토탈 7개 이상의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10개, 12개 너무 많이 넘어가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의도적인데? 라고 생각해서 노출을 시켜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개 언저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팔 제품에 대한 키워드는요. 제가 예시로 여러 개를 드릴 예정인데 직접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블랙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데 이 키워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정보를 찾을 때 쓰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화영어를 검색할 때 우리가 뭘 검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전화영어라고 칠 수 있지만 전화영어 비교라고 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월간 검색량이 뜨고요. 월간 발행량이 뜨는데 검색량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하는가 490건이 있었죠. 발행량은 사람들이 이 키워드에 대해서 월에 얼마나 많이 썼는가. 그러면 잘 보면 검색은 490, 발행은 930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건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 월간 발행량은 적고 월간 검색량이 많은 거가 좋은 키워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제가 EBS 전화영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량이 3080건, 발행량이 230건이죠. 이런 게 좋은 키워드가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키워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 많은 걸 기억하기보다 기본을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이 부분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영어에 대한 키워드를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블랙키위에 쳐보셨을 때 검색량을 보고 반응량보다 많으면 이거 1차적으로 좋은 키워드구나 생각하고 적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초보 블로그는 보통 200에서 500개 정도 검색량도 괜찮아요. 작은 키워드를 하더라도. 근데 어느 정도 유입을 좀 늘린다라고 하면 1000 이상은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작은 키워드부터 센 키워드까지 여러 개를 다 잡으려고 그걸 다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글 분량인데 이 글 분량은 A4 용지 기준 사진 포함해서 2장 정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읽으려고 그러고 너무 짧으면 그 글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져서 좋지 않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5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제목은 이 글의 얼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을 보고 보통 클릭하잖아요. 우리가 책 구매할 때도 책의 제목이 뭔지를 보고 그 책을 사려고 열어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제목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조금 이거 안 보면 후회해요. 이거 안 보면 읽습니다. 혹은 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 3살 남아, 5살 남아, 6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일수록 블로그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제목으로 통합니다. 근데 난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하는지 어떤 제목이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경우에는 방법이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을 쳐보세요. 블로그에다가 쳐보고 네이버에 쳐보고 거기 상위 있는 블로그 5개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정말 클릭하고 싶은 글이 뭔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왜 클릭을 하고 싶었을까? 이게 좀 호기심을 자극했어. 이렇게 쓰니까 좀 재밌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게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건데 네이버는 아무래도 이 이미지나 동영상이 많이 들어간 글일수록 이 글의 어떤 퀄리티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절히 이미지 동영상을 섞어주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전화영어에 있어서도 이런 수업 영상이나 이미지를 쓰는 게 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글 체류 시간인데 네이버에서는 이 글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보는지 우리 사이트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체류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그 글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글 분량을 너무 길게 쓰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글 분량이 너무 짧으면 반면에 너무 빨리 읽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글 분량을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글 체류 시간 확보하는 것 중에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링크를 다는 방법이에요. 링크를 달아서 내 글을 보고 또 내 글에 또 다른 글을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써놓은 다음에 이걸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표시가 있어요. 링크. 저는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제가 연결해 놓은 링크로 이 글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내 채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 블로그 지수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쓰는 글들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하나 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잘된 예시들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떨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실제로 크루잉글리시로 넘어오게 됐는지. 이 블로그는 체험단 때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글로 한 달에 최소 4분 이상을 데려오셨어요. 사실 더 있는데 그냥 블로그로만 적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판단을 좀 정확하게 못했어요. 이 글이 사실 기획글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이드를 드려도 이분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져서 아무래도 구매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면 좋은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먼저 독일 유학, 이 키워드로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실제로 이분 블로그 보고 오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독일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타겟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준 부분이 이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 초반부에 내가 전화영어를 왜 시작을 했는지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독일 유학을 하는데 왜 영어야? 왜 영어냐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선택 이유가 명확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 내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 라고 해서 명확한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좋은지를 추천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액션을 하게 만든 거죠.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이 홈쇼핑에서 전화 주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매출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하면은 사람은 좀 단순해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입력값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글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액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잘된 예시를 보여드리면 실제 이분은 이제 크링글리시를 엄마랑 아이가 함께 1년 정도 넘게 하셨던 분이에요. 좀 긴 장기 고객이셔서 크링글리시에 대해서 글도 평상시에도 많이 써주셨는데 특히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글을 한번 보면 우선 내돈내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광고글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내돈내산, 내가 진짜 써본 후기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 키워드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초3이라고 해서 타겟이 좀 명확했죠. 쭉 보면 내가 직접 영어를 체험하고 어떤 걸로 공부를 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들이 보여요.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설득을 할 때 구체화하는 부분, 그 부분의 설득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었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글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티칭으로 따뜻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성 그 부분을 좀 소구를 했어요. 특히나 아이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정말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알려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글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담백하게 살기라는 분이 쓰셨던 글인데 전화영어 비교라는 컨셉으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네이버에서 전화영어라고 검색을 하면 이 글이 1페이지에 뜹니다. 이런 글들은 정말 매출에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1페이지 보고 2페이지로 안 넘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1페이지에 걸렸고 더군다나 키워드가 전화영어로 걸립니다. 전화영어 검색할 때 사람들이 전화영어를 검색할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근데 전화영어 비교라고 했는데도 전화영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걸로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상단에 떴던 글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글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상위 노출되었기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이 글이 잘 보면 파워블로거가 아니에요.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메이저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곧 내 블로그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글이 왜 상위에 노출이 되었을까? 네이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먼저 전화영어 비교라는 부분인데요. 네이버에서는 정보성 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양질의 글이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 이 글쓴이가 많이 분석하고 비교하고 정보를 많이 가공해 놓은 그 자료들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전화영어 비교라고 쓰시고 이분은 실제로 크링글리시에 체험단을 한 거지만 다른 전화영어를 상세하게 같이 비교를 해뒀어요. 이분은 실제로 랭디, 나우엔토, 민병철, 유포 이런 거 다 들어보신 분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내가 썼던 기존 글까지 첨부해 가면서 다 볼 수 있게끔 체류하게끔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가 썼던 기존 글까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썼다? 좋은 글이다. 노출하자 라고 된 거예요. 이분의 블로그를 잘 보면 글이 많지는 않은데 영어 공부에 대한 게 약 158개 정도가량이 돼요. 이분은 꾸준히 영어를 공부했고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넣었던 이 글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자주 할수록 이 카테고리가 영어에 대한 관련 글로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거를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팔아야 할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잘 팔릴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게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포인트를 뽑는 작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이힐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신발도 더 예쁘게
보이게 하는 효과.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보여줄 것인가 그걸 한번 정해볼게요. 우선 크랭글리시는 제가 학생일 때 정말 오래 듣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래 공부를 해야 하니까 가성비를 좀 중시해야겠다, 영어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성비 부분을 좀 원칙으로 하는데 가성비가 단순히 저렴하다라는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거를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싸지만 싼데 왜 이렇게까지? 라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했고 실제로 후기 중에 대다수가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강 신청 기간 제한인데 이거는 아마 전화영어 업체 중에서 저희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요 사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특정 기간에만 매출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람이 유입되면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제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수업 기간을 제한 안 하고 무조건 학생을 많이 받게 되면 선생님이 너무 지쳐요. 선생님이 많이 지치게 되면 선생님이 지친 에너지가 학생한테 전달돼서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일로 생각하네? 이 수업이 정말 일 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수강신청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지인 추천, 가족 추천제, 추천이 많다라는 부분도 이 상품의 특징인데 물론 어느 상품이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유난히 크랭글리시 같은 경우는 가족, 뭐 우리 언니, 동생, 심지어 장모님이 사위 추천 받아서 시작하신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살려서 힐업을 시켜서 우리 제품을 조금 더 특별하게 예쁘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 정말 수강생으로서 이거를 경험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어서 수강생으로서 얼마나 이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떻게 나한테 좀 영향을 줬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풀어주시면 이러한 포인트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하시면서 이런 부분 외에도 이런 부분이 좀 좋네? 이런 부분이 어떻네? 라고 나의 기준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들 때 기준은 이랬는데 하실 때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도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아무리 글을 잘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강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박하게 한 한마디가 더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되 내 언어로 최대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이에요. 제가 이거를 강의로 진행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이거 좋아 한번 해봐. 그래서 바로 정말 실천해보시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장을 더 넣었는데 크랭글리시를 보면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지인 추천으로 와요. 근데 그 지인이 내가 뭐 온라인을 통해서 내 온라인을 통해 내 블로그를 통해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는 내가 회사의 동료가 옆에 앉아있다가 야 이거 너무 좋아 하고 추천을 해주거나 엄마가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해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생을 통해서 뭐 언니를 통해서 회사 동료를 통해서 지인 추천으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스터디, 멤버들 이렇게 내가 아는 오프라인 어떤 인맥 온라인 외에 그 오프라인 인맥으로도 유입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내가 이번에 이걸 통해서 온라인 실력을 키우고 온라인으로 고객 유입을 시켜야지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 배워야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영업, 진짜로 내가 무언가를 판매하는 경험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내는 그 수익화 경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꼭 온라인만 고집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행을 하시면서 온라인에 있어서도 나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되 저는 오프라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심으로써 조금 더 빠른 수익 그리고 그걸 내가 말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도 설득력이 그 설득력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너무 내가 뭐 멋진 것만 해야지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출을 기록하면서 많은 유입을 해야지 라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아도 더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수익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강의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익화를 한번 해보시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 잘 보면 이게 어딘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는 이제 남이섬이에요. 남이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화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남이섬이 원래 되게 골지 덩어리였대요. 이게 뭐 사람도 오지 않고 그냥 땅만 덩그러니 있어서 뭐 쓰레기만 많이 굴러다니고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드라마 촬영지로 쓰일 만큼 또 유명한 관광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 때의 그 일화가, 이걸 만든 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광지가 관광지듯이 볼관자의 빛광자. 그러니까 플래시 많이 터트릴 수 있게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는 곳으로만 바꾸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늘어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조형물로 만들고 조경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내면서 이 남이섬이라는 전체 어떤 다른 나라처럼 하나의 관광지를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 넓은 땅을 언제 다 하지? 라고 했다면,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시작을 못했고 지금도 이 땅은 골칫거리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건 그냥 이거였대요. 그래, 나는 그냥 우선 다 모르겠고 벽화 하나 그려보자. 벽화 하나 딱 그리고 그날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부자가 되나, 언제 경제 독립을 하나, 이런 것들의 첫걸음은 나의 오늘의 한 발자국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